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전략표라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있었던 비트코인 ETF 승인,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다는 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드디어 애플을 따라잡고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GPT 스토어가 출시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그래서 제가 GPT를 직접 들어가가지고 어떤 GPT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더니 확실히 그냥 GPT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마치 인터넷 정보 검색사처럼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이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주가는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에도 먼 미래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미리 생각하고 주가는 상당히 빠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CES보다 JP모건 헬스케어가 제 생각에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JP모건 헬스케어 근처에 여러 가지 M&A 딜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정인데요. 이번 주 일정은요. 중국에서 이제 과감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파 두목인 크리스토퍼 월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대만에서 이제 주말 동안에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 결과는 예상보다 압도적으로 반중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만의 선택은 전쟁 두려움보다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다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보다 그냥 중국 싫어 이런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다라는 해석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워딩들은 말은 그럴 수 있으니까 말이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심층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좀 뜨악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만에서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된다면 그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가늠이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블룸버그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규모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죠. 세계 경제에 이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가 이 정도 영향이었고요. 걸프전이 이 정도, 그리고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 정도 영향이었고요. 코로나가 이 정도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타이완,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 영향은 전 세계 GDP의 10.2%가 날아가는 정도의 영향일 거다. 10.2%면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나시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느 정도였었는지 2배 가까운 영향이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한 거고요. 이 중간에 타이완 블록케이드라고 해가지고 대만을 중국이 봉쇄하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전망이 나온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대만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만의 TSMC라는 반도체 회사 때문인데요. 이 반도체 회사가 문제가 되면은 TSMC의 고객사인 글로벌 탑 20 고객들이 모두 문제가 될 텐데 이들의 시가총액만 합쳐도 7조 달러가 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브로드캠 이게 소위 말하는 고성능 반도체 공장 자체가 멈춰버릴 것이고 이 공장이 멈춰버리면은 따라오는 모든 산업들이 다 그냥 셧다운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제 전망인 거죠. 잠깐만, 근데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TSMC가 그렇게 힘들면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블룸버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만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경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대만은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1년 사이에 GDP의 40%가 날아갈 거라면 40% 거의 그냥 경제가 반토막 난다는 거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충격이 있을 거라는 얘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려 23%가 날아간다고. 야, 잠깐만, 이게 23%, 2.3% 아니고 23%요. GDP 23%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친절하게 브렉다운까지 해줬습니다. 무역량이 줄어들면서 4%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금융 충격 때문에 1.5%. 그럼 뭐야? 나머지는 뭐야? 반도체 쇼크 때문에 17%가 날아가면서 우리나라도 대만 다음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더 큰 거예요. 일본보다도 더 큰 영향을 받는 거고요. 전 세계가 10% 영향을 받는 반면에 대만은 40%, 한국은 23%. 그런데 정작 미국은 한 6%이 정도 된다. 아, 진짜 미국은 정말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러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동시에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대만이 친미 성향으로 바뀌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고민은 미국이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야, 나 미국이 나 이제 피곤하다. 야, 나 더 이상 이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 대만 머리 아파. 이런 분위기로 가면 어쩌냐 라는 거죠. 이게 고립주의가 시작됐을 때 어떤 오해가 생기는지. 두 번째로는 중국이 진짜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막 전쟁 일으키고 그러면 어떡하? 이거는 너무 심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둘 다 지금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걱정들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미국의 고립주의를 얘기를 해보면요, 중앙일보에서 썬데이 칼럼으로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겁니다. 미국이 설마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도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이스라엘 전쟁 있을 때도 이스라엘 도와주고 다 도와줬는데 뭐 또 대만은 또 안 도와주고, 그래서 고립주의 그렇게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이분의 주장은 미국의 고립주의는 국제 외교주의, 원래 여기저기 신경 썼던 국제 외교주의보다 역사가 훨씬 길다는 거예요. 1776년 건국 때부터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잠깐 참전한 거 빼고는 나머지는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때릴 때, 그때까지 계속 미국은 고립주의 외교를 일관했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가져오시면서 상업적 연계는 모두 하고 정치적 연계는 아무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해보면, 지금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지 않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1941년 이후로 세상은 너무나도 바뀌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진행돼 있고, 이것을 만들어낸 것 때문에 미국이 얻은 수혜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고립주의로 선택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대만 문제가 어떤 식으로 확산되고 문제가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이슈인데요. 이번 주에 외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잡은 포인트가 중국이 이제 과감한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게 먹고 살만해져야 뭐 갈등이든 전쟁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지난주에 나왔던 중국의 CPI,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를 보면요, 여기서 지금 검정색 선이 마이너스 근처에 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이미 마이너스 구간인데요. 이만큼 중국의 상황은 이거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심각한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연간으로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 작년에 비해서 수출이 줄어드는 시점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중국의 수출은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7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으로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외신들이 주목하는 이번 주의 핵심 이벤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과감한 부양책을 쓸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거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거 절척절척거려서 일본처럼 30년 걸릴 수도 있어. 그렇게 할 거야? 한번 확 과감하게 부양책 쓰는 게 어때?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국이 과연 이런 선택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도 지금 내리고 싶긴 한데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돈을 쓰는 중앙은행의 자산을 기준으로 봐도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줄이고 있는,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중앙은행의 자산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풀어버려. 야, 니네 디플레 빠지면 큰일 난다니까. 이런 이제 분위기, 약간 좀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한데, 중국이 이 미끼를 물을 것인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은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중국은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 홍콩에서 ELS 손실이 확정된 금액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건데, 이게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미국 금리 인하와 관련된 힌트가 나왔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JP모건의 실적 발표 지표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6번 인하하는 것을 가정했어요. 그래서 6번 인하한다라는 전망은 아니겠지만, 물론 그리고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 많이 할수록 안 좋은 상황이니까 보수적인 전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다이먼 회장님이 있는 JP모건에서 6번 인하를 가정했다고? 이거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우리 걱정은 이런 거죠. 지정학적인 문제, 후티 반군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선이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하고 수 있는 컨테이너가 급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언제 정상화되는지, 그리고 이제 물동량은 어떻게 되는지, 공급망에 따른 물가 상승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심각한 우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파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번 주에 발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인데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쯤이죠. 이분이 원래는 안 좋은 얘기,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많이 했었는데, 최근 몇 주 동안 경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장 매파라고 할 수 있는 이 크리스토퍼 월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힌트를 어떻게 줄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그림은요, PEF, PE들, VC와 관련된 이제 투자회사들의 고객들이 돈을 넣어줬는데 그 돈을 투자하지 않고 남겨놓은 돈의 금액입니다.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드라이 파우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규모가 작년 말에 4조 달러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돈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짜 돈이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새 돈과 헌 돈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 돈, 그러니까 이미 투자되어 있는 돈들 중에는 손실난 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마켓컬리나 이런 회사들, 스타트업에 굉장히 높은 밸류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회수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헌 돈들도 있는가 하면, 새 돈은요, 새 돈도 이렇게 많고 이것은 마치 드라이 파우더가 이제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1등이 바뀌었다는 점, AI 혁명이 시작된다는 점, GPT와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 관련해서든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면 분명히 투자될 수 있는 돈은 진짜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투자 교육 프로그램 HS 아카데미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슈퍼패스에도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완전 무료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좋은 습관 한번 길러보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분들의 세미나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